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중심 임대인 정모 씨 부부에게 집을 빌린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 씨가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것이라면서 믿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던 겁니다. 이분이 망하면은 수원의 80% 이상의 부동산이 문이 닫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지가 도지사다. 하지만 수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정 씨 부부는 요주의 인물이 된 지 오래란 증언이 나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4, 5년 전부터 건물을 대거 매입한 정 씨 일가. 그런데 물건 대부분이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라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끊었다는 겁니다. 일가 소유 건물 40여 채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더니 정 씨 측은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사들이거나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선 은행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거의 그 사람 거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그 채권 채굴액이 엄청 많은 데다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았죠. 한 7년 전에도 그 집 사러 다닐 때 그분이 깡통 전세만 사러 다녔거든요. 깡통. 그런데도 중개사들이 정 씨와 거래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 씨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서 중개수수료를 더 높게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중개수수료가 45만 원인데 정 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건데 정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어느새 220여 명, 피해액도 34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부동산 관계자 15명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상한율보다 높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수원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 강서, 양천구에서도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책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해서 오종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시흥동 빌라에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빌린 2억 원을 오는 12월에 갚아야 하는데 임대인 송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뭐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계획을 좀 쌓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거니까. A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우선순위로 돈을 받으려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이 빌라에만 5세대가 더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째 돈이 없다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는 못 들어오죠. 월세는 뭐 단기나 뭐 보증금 없이 들어오시거나 뭐 그런 거. 전세 사기 이런 거랑 관련 없는? 그쵸, 보증금이 없으니까. 임대인 송 씨는 서울 금천구와 강서 양천구 일대에 70여 채 집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YTN과 통화에서 사업 투자금을 받아 이달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면서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차인 A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줍니다. 하지만 A씨는 생애 최초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늦게 입주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해 전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입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파트가 압류될 걱정까지 해야 한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억울했죠. 충분히 자격이 됐고 정말 당연하게 보증금을
내고 빌라에 산 거면은 나갈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거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서울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피해 대책까지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다시 증폭될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구 달동 일대에서 신탁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남구 달동에 있는 13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A씨는 4년 전 이곳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듣고 저희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해당 오피스텔엔 총 23세대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건물이 명의신탁이 돼 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안 들어왔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도 없고 뭐 나가러 가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로 보고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탁 사기는 전세 사기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임대인이 신탁 회사에 건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 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했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전문가는 전 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탁을 맡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신탁회사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탁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 떼보고 붙어있는 신탁 원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세입자들은 해당 사실을 시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상황일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꾸려졌나요? 네, 대책위는 10월 초중 꾸려졌고 예. 현재 정씨 일가 및 이 씨에게 피해를 받으신 수원, 화성, 용인 지역의 피해자 550여 명이 모여 있고 예. 그중 대책위는 각 건물 대표 위주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들이 550명 정도 있고 지금 대책위는 따로 그 건물들 피해 건물 안에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네. 건물의 대표자분들 한 분씩 모여서 이제 대책위를 꾸린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고요. 피해액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확인하면 계속해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계세요? 현재 정씨 일가 소유한 주택 세대수가 670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고 예.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여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은 피해 규모는 810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10억 원 가량의 피해액은 이제 대책위에서 추정하는 그런 규모인 거죠. 네. 예. 그런데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 10채에서 20채 가량의 건물들이 접촉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한 확인된 건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건물 등 부동산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예. 수원, 화성 이외에도 용인 쪽 피해자분들도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모든 사례들을 합치면은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더 있는지조차도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직까지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점점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로는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보다 좀 부동산 그 중개인이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임차인들께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인 정모 씨에게 받은 건가요? 임대인 정모 씨가 자신의 물건을 세입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 계약에
건별로 예. 그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준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그냥 다른 부동산들에게 내는 수수료와 비슷하게 수수료를 내고 전혀 의심할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래저래 예. 많이 알아보고 예. 계산까지 실제로 수수료 계산까지 해보고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선 별 이상이 없어서 확인하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혹시 좀 이 집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입주 당시에 등기부 등본에 있는 금저당을 확인하고 예. 문의를 드렸는데 보통 웬만한 신축 건물에는 이 정도 금저당은 다 잡힌다고 하고 오히려 이 정도 금저당이면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또 임대인 정씨 일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예.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저한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감언 이설로 계속 설득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고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임차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중개인께서. 네, 그렇습니다. 각각 계약하신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책위가 꾸려진 게 10월 초 중순이고 전세 사기 피해가 알려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는 꾸려졌습니다만 피해자들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 보증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원의 왕회장이라고 불리는 정씨 부부였습니다. 그동안 잠적했다가 모습을 딱 드러낸 시점이 경찰이 사무실이랑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딱 이때였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때 이제 임대인을 마주하고 임대인은 피해자들을 피해서 지구대로 피신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좀 마주하셨습니까? 제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진 않았고 예. 피해자분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건물의 층수를 나누어서 근저당 설정한 것이 세입자에게 채무 규모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 은행이 시킨 대로 근저당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말한 그 은행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쪼개기 대출 의혹 때문에 사기를 지금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은행이 어떻게 쪼개기 대출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한 건물을 예로 들면은 예. 15세대가 있는데 예. 근저당을 10세대에는 14억 원 정도, 예. 5세대에는 7억 원 정도를 묻고 입주를 할 때 각각 호수의 등기부 등본을 각자 입주한 호수의 등기부 등본을 빼면은 예. 14억만 나오거나 7억만 나오거나 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와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총 21억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내가 계약한 호실의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2호 살면 202호, 203호는 다 떼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점을 노리고 쪼개기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대책에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이런 관련한 설명이 없었던 겁니까? 부동산에서는 해당 제가 입주하려는 호수에 예. 등기부 등본만 보여주고 이 근저당 정도면은 엄청 낮은 편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호수에 대한 설명이나 확인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그림을 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리면서요. 쪼개기 대출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수법으로는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또 의심하시는 겁니까? 정씨 일가가 20년도에 중개업 법인 A사를 예. 대출금에 의존해서 계속 임대업을 지속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재무지표를 보면은 실제 자본금의 비율은 2%이고 예. 부채 비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임대업 평균 부채 비율이 4.3배 정도인데 이에 빗대어 보면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 무리한 대출로 임대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연장하지 못할 경우에 건물이 경매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잃게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책위에서는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무자본 갭 투자도 있고 은행의 쪼개기 대출 의혹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이제 고소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는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일단 크게 저희가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부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은행이었고, 세 번째는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일단 부동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이 이 정씨, 임대인 정씨 부부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수원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주로 거래했던 부동산 3개는 거의 정씨 일가의 매물들만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례로 어떤 한 세입자분은 입주 당시에 3-4군데 정도의 매물을 부동산에서 소개해 줬는데 그 매물들이 전부 정씨 일가의 매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행도 연루가 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은행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세입자분들이 어떤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은행에서는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던 건지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서 다른 은행을 갔는데 특정 은행의 은행원만 대출이 가능했던 사례가 자주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그 은행 대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느 은행의 어느 직원을 만나면 이 직원만 대출을 해주더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일부 은행도 연루가 됐다고 의심하시는 거고 끝으로 휴대전화 번호 2,400번도 의심하고 있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 때문일까요? 이게 수도 건의 오피스텔 등 수천 채를 소유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도 휴대폰 전화번호 끝자리가 2,400으로 사용한 걸로 확인되고 있어서 같은 조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계시다. 지금 의심하시는 근거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